카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평, 9평 수능 올려놓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저번에는 우리가 독서를 9월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때 이제 요때 기조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었는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요번에 문학은 6평 위주로 아마 해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답률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정답률 차이가.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가, 내가 이제 몇 번 수업 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국룰, 그러니까 뭐 장난식으로 국룰이긴 한데, 이게 이제 6평이랑 9평이 있고 이제 수능을 쳐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너네만 6평, 9평을 치는 게 아니고 평가원 입장에서도 6평이랑 9평을 통해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져가야 하고 적절한 난이도를 가져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너네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평가원은 평가원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6월과 9월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단 올해랑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6평이랑 9평에서 각각 6평은 독서, 9평은 문학을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서가 어려우면 문학이 조금 쉬워, 6평에서 만약에. 그러면 9평에서는 독서를 쉽게 하고 문학을 어렵게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6평 특정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독서 문학이 둘 다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둘 중 하나를 어렵게 돼요. 독서 문학 둘 중에. 그리고 그 다음 9평에서 또 둘 중 하나 어렵게 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딱 중간 난이도로 수능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그냥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고, 올해 26년도 6평, 9평 수능 오답률, 아니 수능이래. 6평, 9평 오답률 순위를 한번 보면은, 요번에 이제 이게 잠깐 이게 몇월 거야? 제가 방금 말하고 까먹었어. 9월. 그러니까 이번에 9월이 문학이 어려웠거든요. 25년도께.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는 6월에 독서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독서 했잖아. 6월 이제 해설할 때. 그러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률 탑 5를 딱 랭킹을 매겼을 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0번 대 혹은 1번 대에서 탑 5가 있으면 이건 도저히 독서가 어려운 것이고, 그 뒤에 한 30번 대, 20번 대, 혹은 30번 이후에서 오답률이 높으면 그건 이제 문학이랑 선택 과목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엇갈리기 이렇게 낸 다음에 이 여기서 절충해서 수능을 이렇게 출제하는 게 25년도에 똑같이 그랬거든요. 난이도랑 정답률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 6평이랑 9평도 6평에서 독서가 어려웠고 9평에서 문학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올해는 반대로 얘기했네. 올해는 6평에서 문학, 9평에서 독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랭킹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난이도가 2와 1 이렇게 돼 있어서 1.5로,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중간이라는 건 아니고 범위가 이 중간이라는 얘기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6월이 조금 많이 쉬웠거든요. 많이 쉬워가지고 만약에 올해 걸 기준으로 한번 얘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6평보다는 9평 난이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26년도 말고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것들 위주로만 봤을 때는 얘네가 문학 어렵게 내고 독서 어렵게 내고 그 절충해서 수능 딱 출제하고, 이 국룰이 데이터상으로도 굉장히 너무 뻔히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제가 문학 해설하면서 정답률 얘기를 조금 할 거거든요.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뇌피셜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 6평, 9평, 26년 6평, 9평도 지금 아마 여러 사이트들,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풀서비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오답률 랭킹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봐. 내가 떠드는 거 믿지 말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너네가 직접 한번 보세요. 보면은 6평이랑 9평에서 정답률 랭킹 5개 쭉쭉 했을 때 하나는 독서가 있고 하나는 문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6평, 9평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파이널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 기조를 보면서 요즘 요번에 기조가 어떨지, 경향성이 어떨지 귀납적 추론을 해보자 였는데, 그러니까 난이도만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이 꼬라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지금 9평, 6평에 이거는 둘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원래는 제가 지문당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문학들, 그러니까 요즘 문학들은 이게 아이디어가 특정하게 막 다양하다기보다는 비슷한 방식을 한 번 활용하냐, 두 번 활용하냐로 이제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독서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옛기출 때, 얼웨이즈 할 때 거시적인 부분에서 추론을 넣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추론을 넣을 수 있다. 혹은 어려운 이 오답 유발을 거시적인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둘 다 해버리면 브레튼 루즈 같은 극혐 지문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죠? 근데 이 짓거리를 문학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엄청 정답률 낮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20번. 20번이랑 21번 얘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대봉전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늘 얘기하지만 이제 문학에서도 추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고, 여기서는 그 추론을 요구한다가,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에서도 추론을 요구를 하고 미적인 부분에서도 추론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 관계는 처음에 그냥 썰을 풀고 나서 뒷부분에 상관없어 보이는 데서 인물 관계도가 확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거시적 추론, 문학에서의 거시적 추론이 예시인 것이고, 근데 이제 미시적 추론, 문학에서의 미시적 추론은 시어와 단어의 혹은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네가 월레이즈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알 거야. 25년도, 26년도 들어와서 최근 기출에서 이게 밑줄 긋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밑줄 긋는 문제는 니들이 밑줄 긋는 거 말고 밑줄 끄여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ABC 어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나다 어쩌고, 그러면 뭐 그 대괄호 A, 대괄호 B, 대괄호 말고 그냥 밑줄 단어 끄여져 있는 거. 소문자 영어 아니면 그 가나다 혹은 경륜 디귿로 밑줄 끄어져서 특정 단어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졌고, 단순히 문제 꼬라지만 보면 그냥 그 숫자가 많아지거나 그냥 숫자 많아지면 아닌 것 같은데? 처럼 보일 수 있는데, 풀어보면 알아. 풀어보면은, 이거를 근거를 뽑아내는 방식이, 이 시어와 언어의 의미를 알아내려면 큰 그림을 이해했다고 이 의미가 뿅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문장까지 잡아와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내가 읽을 때, 너희들이 읽을 때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문장까지 갖고 와서 찰떡같이 딱 붙여가지고 이게 이 문장이랑 저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의 의미는 이거구나 라고 굉장히 명료하게 엄밀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밑줄 긋는 이제 옛기출, 어웨이즈 때는 밑줄 긋는 기출이 나왔더라도 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큰 그림을 알면은 큰 그림을 알면 시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풀면서 오답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내가 단련했죠. 우리 허준의 잔등도 풀었고 3대도 풀었고, 그리고 그 파경로 어쩌고, 갑자기 제목이 왔네. 파경로 나오는 지문 풀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 안에서 시어의 의미를 찾고 싶으면 다른 시어에서, 오로지 다른 시어에서 단서를 찾아서 추론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언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 의미를 추론할 때 단서로 써야 되는 건 오직 시험지 위에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먼저 다 얘기를 하고 이제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느끼면서 수업을 들어. 제발 그냥 단순히 문학 지문 하나 이해했다 이게 아니야. 내가 이걸 활용해서 너네한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늘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26년도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능이 왜 이렇게 문학스러워졌냐, 모의고사 이렇게 내신스러워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뭐 내신스러운 거 알겠고, 근데 뭐지, 내신스러워졌네, 기분 더럽네 이러고 이제 지나가면 하수인 거고, 우리는 뭐예요? 내신스러움, 이 정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막 징징댄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거 얘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뭐예요? 내가 늘 얘기했던 거 풀면서 얘네 또 이 짓거리 하네? 귀엽네 자식. 이러고 이제 나보고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신스러움의 정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기 충실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긴 한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선지 독해 난이도가 올라갔어. 자, 여기서 선지 독해 난이도가 왜 어떻게 올라갔냐면, 추상적인 얘기 나는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일단 이 판단을 해야 되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선지 초점화 금지라고 써놨잖아. 그쵸? 우리가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옛기출 때는, 독서 어렵고 문학 좀 쉬울 때는 1번 선지 탁 해서 지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읽어보면은 대충 이쯤 근거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대충 서술어나 목적어 그쯤에서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선지에서 쓱 읽으면서 초점화를 하거든. 그리고 경험적으로 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걸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가 길어지기도 했어. 선지가 길어지기도 했거니와, 길어졌으면 일단 당연히 초점하면 안 되겠죠? 왜? 버려지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모집단이 커지는데 내가 표본 집단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오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선지가 길어지기도 하거니와, 이게 만약에 길어지지 않더라도 너네가 풀어보면 알 거야. 분석해보면 알 거야. 선지에서 이제는 어디서 이 오답을 유발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쯤에 얘네들이 오답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넣어 놓더라 라는 이제 무의식적 이 직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경험에서 오는 그냥 이 그러니까 이 풀이 말고 어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발휘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금지하라는 거야. 이 의식적으로 자제하라고. 이따가 이제 선지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내신 시험의 특징이기도 한데, 최근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이 전체 선지에서 어디서 오답을 유발할지 몰라. 그래서 가능하면 어절 단위 혹은 문장 성분 단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문법적인 용어로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리터럴리 어절 단위, 성분 단위가 아니고 약간 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미상 한 덩어리인 거 있죠? 그렇게 탁탁 끊어주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전에는 내가 선지 끊을 때 많아봤자 한 번, 두 번 끊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많이 끊어주시면서 어디서 얘네들이 이 함정을 넣어놓을지 모른다. 어쨌든 그래서 어절 성분 단위로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봐. 이거 되게 티 안 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교육부 장관분께서 교사 출신이에요. 삼선 교육감을 하셨던 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평가원장도 교사 출신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리고 출제를 할 때 당연히라고 좀 그렇고, 출제를 할 때 아마도 제가 함부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출제를 할 때 이 교사 관점이 더 많이 개입될 거예요. 교육 과정에 맞는 내용이어야 해. 최소한 그렇게 보여야 해요.
왜냐면 애초에 그렇지 않고 너무 과다한 추론을 요구한다던가 문제 슥 봤을 때 토 나오게 생겼어. 그 클라이버 상용 로고 지금처럼 토 나오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우리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굉장히 테크니컬한 어떤 학습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그럼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루면서도 오답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기 충실하다,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막 한참 이 트렌드가 유행했던 문해력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요거를 다 떼내서 분석해서 명료하게 탐구해 보면 그게 정체가 이것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거에 플러스 이거예요. 생경은 어휘 속이기. 어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휘의 암과 모름이 문제 풀이에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이따가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아마 선지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휘 물어보는 용도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1, 2, 3, 4, 5 선지 중에서 그냥 여기 갑자기 이상하게 껴있어. 어려운 단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선지, 어려운 생경한 선지들을 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거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어휘공부법 일건대기 니네한테 계속 얘기했어.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가 추론을 활용하자. 우리 인간으로서 이 위대한 뇌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어휘에서 추론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만약에 한자 어일 경우에 두 글자예요. 그러면 얘를 한자 사전, 국어 사전 말고 한자 사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한자가 쓰이는 단어들을 보라고. 아시겠죠? 이 1번 단어와 1번 글자와 2번 글자가 쓰이는 단어들을 쭈루룩 봐. 그럼 그 중에 니네가 아는 단어 하나는 있어. 만약에 없으면 조금 이 손으로 자기 머리 꽝 때리시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하면 되는데 하나는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함의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함의라는 어휘가 있어. 내가 이걸 처음 봤어 여기서. 그럼 이게 함이 한자선을 쭉 찾아보면은 함이라는 한자를 찾은 다음에 거기 단어 성어 거기를 선택을 하면 돼. 네이버 한자사전 기준으로. 그걸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쭈르륵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 함축 이런 단어가 있어. 포함 정도는 알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함이라고. 이것도 의미, 의견 할 때 그 이의야. 그러니까 함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으로 사전적 의미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바보같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포함이라는 단어에서 함 가져오고 의견, 의미라는 단어에서 의를 가져와. 그러면 아는 거에서 새로운 거 하나 뽑아낼 수 있지. 이게 추론이라니까? 응? 아는 거에서 하나 뽑아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이 생경한 어휘, 특히 한자 어겠죠. 대부분 선지에 나오는 거니까 생경한 어휘들을 좀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 그리고 플러스 맥락에 따라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잠깐만. 이러고 파악하는 힘, 맥락에 따라서 파악하는 힘이 어디 생기냐면 예문까지 같이 보셔야 돼.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문 같이 보셔야 돼. 제발. 우리가 단어 하나만 띵 갖다 놓고 단어 의미를 맞춰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예문을 보셔야 한다. 그럼 이제부터 아니야.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야 돼. 한자어, 모르는 한자어가 나왔을 때 한자 사전 들어가서 각각 글자가 쓰이는 한자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아는 단어들을 찾으세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두 개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떼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재조합만 해서 새로운 거 뿅 나왔죠? 머릿속에 하나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어거지로 암기 입력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이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문 쓱 보시면서 얘가 의미는 이런 거고 의미가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드러나지 않은 뉘앙스, 맥락적 의미는 이 예문을 통해서 파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 할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구절과 단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것도 아까 말했어요. 이 문제가 안 나온 거 아니야. 유형 나왔어요. 이때까지 나왔었어. 근데 이게 알맹이가 그렇다는 거야. 겉에 껍데기는 그냥 22년도 21년도 그때 기출이랑 요즘 기출이랑 보니까 이 밑줄근 특정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처럼 보일 거야. 근데 풀면서 얘가
이 실제로 그러니까 근거로 기능하는 거 있죠. 근거로 기능하는 단어들 혹은 대목들을 이게 전체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부분, 특정한 문장, 단어, 대사, 행동 혹은 뭐 화자의 관점 뭐 이런 거에서 실제로 뽑아내야 한다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뽑아내서 철저하게 단서 기반으로 읽어내야 한다고. 그냥 슥 읽어서 그냥 뭐 전체에서 줄거리 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이제 안 읽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쑥 있으면 이 단어에서 얘가 의미하는 거 뒤에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의도하는 바겠네. 근데 쓱 보니까 이 수식하는 단어 봤을 때 요 단어는 화자가 이상형을 생각하는 데가 아니네.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뿅 화자의 의도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특정 구절과 단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특정 단어 이해 요구하는 거는 늘 있었지만 실제로 풀이 과정에서 거시추론뿐만 아니라 미시추론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문학에서 요거 안 했었다니까? 근데 이젠 요거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경향성이 어떻게 꼬라지가 나타나나가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아이디어들 다 필기해 놓으시고 지금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의 이대봉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문학에서 보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너무 편향되게 읽지만 않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기 봅시다.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동안 주인공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축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축으를 정당화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독서신문에서 열심히 이 연습했던 그 아이디어들 테크닉들이 완전히 쓸모 없어진 게 아니거든. 용도랑 그 사용처가 달라진 거야. 이 보면은 봐. 그러니까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이 공적 가치, 이항들이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대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가 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건 해결에 가담한대요. 그러니까 가문의 사건인 거지.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동안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그러면 이대봉전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보기에서 조력자가 있는데 얘가 지금 현실계의 조력자도 있을 것이고 비현실계의 조력자들도 있겠네. 그다음에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러면 활약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인정도 한대. 근데 이면에라고 했잖아. 이면에 사적 가치 목표의 추구를 배치한대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추구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이라는 이념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공적 가치일 것이고 사적 목표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여기서도 자기만의 목표가 있겠죠. 뭐 출세가 됐든 뭐 연애가 됐든 뭐 사랑이 됐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럼 둘 다 챙겼다라는 소리는 당연히 아실 건데 내가 이제 그 했던 얘기들 중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문학에서
내용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형식 면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야? 대표성이 있어야 돼. 나머지 하나는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대표성이 보이던가 완전히 대놓고 개성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신이면 이거 두 개가 조금 적절히 비율이 맞춰서 나오는데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새로운 시도, 여러분들이 못 읽어본 글을 읽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영웅소설 특유의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이니까 얘가 보통 영웅소설을 얘기하는 대표성일 것이고 이거는 이 작품의 개성이겠죠. 그래서 이 구도를 이해를 하는 게 보기 읽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해를 해놓으면은 머릿속에 내가 이제 자리가 생긴다니까. 그럼 읽으면서 애초에 만들어 놓은 자리에 얘를 착착 이 대입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그냥 다른 문학작품 읽듯이 읽었으면 안 읽혔을 거예요. 안 읽혔을 거고. 고전소설에서 특히나 인물 관계를 이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니네한테 추론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제 보통 예외적으로 논리적 분석, 도식화, 구조화를 문학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 지문에서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논리적 분석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문학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논리적으로 무언가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것, 논리적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 도식화를 시켰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구조화, 논리적 독해, 분석적 독해를 문학에서 요구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화를 문학에서도 해야 된다. 특히 인물관계도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제발 그러니까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 지금 이 6평 여기 이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이대봉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현대소설에서도 추론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두 출발이나 정을선전 이제 25년도 수능 거기서도 분명히 추론을 시켰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독서에서 못하니까 문학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열심히 잘 해왔다면 그렇게 막 이 바람 앞에 촛불 마냥 흔들리진 않아도 된다라는 것.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독서 이제 문학에서 분석적 독해를 요구하는 기질이 굉장히 노골적이다,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독서에서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혹은 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이거 간에 이제 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식화를 하라고 한 게 사실상 이거 파악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문학에서 해주면 돼. 근데 개념이 아니고 인물이겠죠. 그래서 사건이겠죠. 혹은 타 인물이겠죠. 그러면 얘가 이 인물이 사건을 보는 관점, 혹은 이 인물이 타인을 보는 관점, 타 인물을 보는 관점, 그리고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인물 구조도를 그려보라는 거지. 그냥 내가 너 피셜로 그냥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미래에 걸려있는데 내가 대충 수업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상 비문학인 문학이다. 원래도 그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그냥 대놓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 봅시다.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의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이 먼저 차리노의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자, 이게 장소저라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자, 내가 늘 지향하는 건 뭐겠어요? 수업할 때 만약에 내가 너네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상적인 풀이 방식일까?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소복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의 향을 사르며 제문을 읽었대. 그럼 여기서 모든 단어를 일일이 다 알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무슨 내가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알지 않거든요. 얘가 지금 남복에서 여복을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남장을 했네. 그럼 이 여자겠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시랑의 영의를 먼저 차린 후에 제문을 읽는데요.
재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재문을 읽고 있어.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머릿속에 해야 될 적절한 리액션은 장소조니까 여자고 재문? 재문이 뭐지? 제사할 때 읽는 문장인가? 이러고 이제 들어가 보라는 거야. 그럼 뒤에 봐. 그 글에 하였으되 유세차 기축 3월 정묘 삭 15일에 기주 장하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시랑 2002 앞에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봐. 시랑의 영위를 먼저 차렸대. 그러면 시랑이 이 뒤에서 이부시랑 2002 이러니까 시랑이 이제 인물인 건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장소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황이에요. 애황.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아빠가 누구예요? 장한림이에요. 그래서 이부시랑 2002 앞에 아뢰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이부시랑 2002 앞에 보내는 거야. 오호해지라. 소첩의 부인이 대인과 사귐이 깁싸옵더니 누구예요? 소첩의 부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인과 사귐이 깊대요. 그러면 대인과 사귐이 깊대. 누구지 모르겠어 아직. 그쵸?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치는 소첩을 얻으시니 그럼 얘가 귀자를 두셨대요. 아직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소첩을 두셨대요. 내가 얘기했죠? 첩은 물론 우리가 대부분 다른 교과서에서 알기로는 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자가 자기를 낮춰서 얘기할 때도 소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소첩 피차의 동년 동일생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장소저랑 귀자가 동년 동일생이래요.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대요. 그러면 혼인의 인연이래요. 혼인의 인연이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 대인과 진진지연을 맺었다. 그러니까 진진지연. 그러니까 대인과 진진자라를 맺었는데 이게 지금 장한림과 대인이 결혼한 게 아니야. 장한림과 대인이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앞에서 사귐이 깁싸옵더니 이래가지고 선생님 둘이 사귀다가 결혼한 아니에요. 사랑해서 사귀다가 부친과 대인이 결혼한 게 아니고 혼인의 연을 맺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범주의 실제 당사자들은 이 두 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이걸 풀어 설명해 준 것뿐이야. 구연동화 해준 거라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장한림과 대인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 관계가 일단 잡혀 있어야 돼. 얘네 관계가 잡혀 있어야 돼. 그쵸? 그러고 장한림과 대인이 두 명이 친했구나. 그러니까 사귐에서 이게 이제 현대가 아니잖아. 남자 여자 사귄다가 아니고 둘이 친해졌는데 진진지연을 맺었구나. 그래서 얘네 둘이가 결혼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자, 내가 왜 이딴 식으로 설명할까? 봐. 장소저 두 명의 인간관계, 그다음에 대인과 누구의 인간관계, 그다음에 이 둘 사이의 인간관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로 던져준 진진지연이라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었잖아. 매우 구조적이고 매우 독서에서 요구하던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어. 아시겠죠? 애초에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못했으면 뒤에서 꼬여요. 그래서 인물관계도 얘기가 나올 때는 물론 모든 고전소설에서 전반적으로 추론을 요구하는 거 맞지만 특히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기를 쓰고 메모를 하든 뭐 옆에다 쓰든 뭐 허벅지에다가 막 그 보편 새기든 문신을 새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잡아가셔야 된다. 깊이 맺었다니까. 슬프다. 양가 시온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백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럼 이제 이 두 명의 관계가 확실시 됐으니까 대인이 누군지도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랑이죠. 그리고 이식인가 봐. 2002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이제 이식은 하겠죠.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외딴 섬에 유배를 갔대. 요 대인은 유배를 갔대.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렸대요. 자, 그러면은 자, 유배가 돼서 억울해. 엉엉 억울해. 아, 이 억울함은 대인의 유배에서 비롯된 억울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통이어서 걱정과 분노가 병이 돼서 중도의 세상을 버렸대. 그래서 이게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대인이 유배 갔기 때문에 억울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착각의 쐐기를 박는 애들이 있거든. 앞에서 사기 뭐 어쩌고 얘기해서 둘이 결혼한 거 맞나? 좀 어정쩡한데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억울함에 목숨을 버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많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했대요. 모친 또한. 그러니까 외롭고 연약해서 의지할 곳이 없대요.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서 혼인을 강제하기로 변복 도주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적 왕희라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혼인을 강제했다. 그럼 이제 대립각이 일단 세워지는 거죠. 여기 그룹들이랑.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적자 왕위를 업시하여 원통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대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유. 엄밀하면 인과가 아니고 이유 얘기하는 거야. 이유. 그럼 지금 이 장소조 입장에서 자기가 남자로 행세해서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는 건 뭐 때문이에요? 왕의를 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함이야. 그쵸? 그러면 자, 생각해야죠. 왕의를 멸한다라는 거는 얘를 패고 싶었구나. 그리고 결혼한다는 건 뭐야? 이때 못 이룬 이 혼인의 진진자라를 맺고 싶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공을 이뤘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이 모습 그림 꼬라지 있죠? 그림 꼬라지 이렇게 대공이라는 정보에 왕의를 멸함과 결혼 이 엮여 있고 이렇게 각각의 목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매우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읽으세요가 딴 게 아니고 구분할 거 구분 잘하고 자를 거 잘 자르고, 구분할 거가 아니고 엄밀하면 구분할 수 있는 거 다 구분하고 명료하게 이해해서 자를 수 있는 거 다 잘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왕위를 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통을 풀고 근데 그럼이었는데 사실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형적이 없대요. 얘는 어디 건지 몰라. 그리고 여기서 대인 부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성을 확정할 수 있는 단서가 또 되는 거죠. 반드시 소중고원이 되신지라,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어찌 참통치 않으리 있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졸령은 흠향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중량 나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각설 이루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리마인드 하라고 했잖아. 중략 부분에서 지금 봐, 이게 제문이에요. 그렇죠? 제문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올리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내용 꼬라지 보면은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문학이니까 내가 이게 사건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너네 분석된 꼬라지 봐요. 이게 그냥 독서지문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유형 이 봐요. 하였더라 하고 끝내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하였더라 바로 앞에부터 쭉 가가지고 맨 위에 그 글에 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고 이까지 다 따옴표인 거야. 사실상 비문학이라니까 이게 지금. 아시겠죠? 독소지문 아니고 비문학이라고, 비문학. 그래서 이게 이딴 식으로 읽는 걸 요구하네. 이런 거 이제 딱 잡아가면 된다고. 우리는 똑똑하잖아, 그렇지? 우리 할 수 열심히 했잖아, 공부. 각설 이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승이 올라와서 머물 곳을 정했다. 이공자가 부친을 모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공자자가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승이 올라와서 머물 곳을 정한 후에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세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사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또 장소지 앞길 애린 여기사 마음이 있지 못하시더니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막 얘기하고 있거든. 요약적 서술이면서 내가 아주 조심하라고 했던 게 전형적인 그거죠. 우리 이미 다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친을 떠서 어쩌고 해서 흉노를 뱄어요. 얘가 흉노를 뱉고 상소를 올렸는데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상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래서 장소저의 앞길 애련히 여기서 마음에 있지 못하시더니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일어났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보시니 왈 해서 지금 이걸 상소를 올리긴 했어요. 이 성상께. 신첩 장애황은 일장표를 용탑하에 올리나이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이 인물이에요. 마치 우리가 독서에서 산발적 정보 혹은 멀리 있던 정보를 회수하는 거랑 같은 짓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용탑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재를 올려 고운을 위로하오나. 위로한 거, 그치? 위로했어. 이성과 저성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체가 읍사오니 비록 앞에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리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흠향, 향을 맡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냈으니까 이거 잘 받아주세요 이거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죄를 지니며 통곡하옵더니 천우 신저하와 삭발 승열 만나오니 이곳 시랑 이익의 처양씨라. 그러면 이런 우연이 이 양씨가 나오고 지금 이 양씨를 만났어요. 장소저가 만났어. 근데 양씨를 그냥 양씨를 찾아간 게 아니고 손우신저하와 삭발승려를 만났대. 그러니까 삭발승려의 모습으로 만났다는 거지. 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필기를 따로 해주냐면은, 자, 삭발승려, 양씨, 글자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사람은 같다. 뜻과 지시체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과 지시체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다를 수 있음이라고 한 거지 무조건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더라도 지시하는 대상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 자기가 잘 적용하고 있나, 내가 경로기가 가르쳐준 거 잘 써먹고 있나, 항상 그거 자각하시면서 들어.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둘이 시어머니와, 그러니까 시모라고 할까요? 시모와 이 며느리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결혼을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은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고 추가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이 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제 고전 소설에서 문제는 이런 단서가 있더라도 보통 못 잡아내거든요. 왜 못 잡아내냐면 그냥 어정쩡하게 읽으면서 자기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모르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인물에 대한 단서인 줄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장소저가 있고 이 두 명 사이의 관계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 이제 A, B로 해놓고 여기에 물음표를 해놓을 수 있다고. 별거 아닌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을 수 있다고. 둘 간의 관계를 내가 아직 모름을 메모할 수 있다고. 무지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발 손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손으로 하는 거야. 혈흔지수도 그렇잖아. 손으로 하는 거라니까 공부는. 그래서 인물관계를 그려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지칭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수습해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이 부분까지 잘못 읽었어도 에이스를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희일비하여 즐겁게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사하게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었고 신첩의 원수라. 왕희부자라고 했어.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지금 이 집안이랑 당연히 사이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왕희 아빠도 그렇고 왕희도 그렇고 둘 다 간신인가 봐. 간적인가 봐요.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남손으로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저가 어디야? 성상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쵸? 장소저가 성상에게 성상에게 왕이 얘를 국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물으라는 거야. 책임을 물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죽이겠다. 자, 이거 중요한 거 해봐. 내가 늘 얘기했잖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스파이더 센서가 또롱하고 발동돼야 한다고. 분석적으로 읽으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구분할 수 있는 거 다 구분하는 거라고 했지? 자, 왕희는 누구의 적이에요? 국가의 적이야. 근데 누구야? 저기 소저 애황이의 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를 국문을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죽이기도 하겠다. 이거는 성상아, 네가 성상이 하고 이거는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네가 출제자 입장에서 사실관계 디테일하게 읽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보겠죠. 그거 못하는 애들 많으니까.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지 않니? 이거? 이런 거? 그쵸? 참 이게 내가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있을 땐 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설명할 때 느끼는 게, 내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다른 지문들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일관된 이 방법론이 맞아 떨어짐을 물론 확인은 당연히 그 전에 했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죠. 근데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한쪽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 애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애들도 이거 좀 떠올르면 좋겠는데, 내가 이 스파이더 센스를 감지한 것처럼 애들도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저의 갸륵한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고 그 성적으로 환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아까 보기도 떠올라야겠죠? 공적가치와 사적가치. 상이 다 보신 후에 정히 차결코자 하시더니 이에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궤와 열어보시니 그 소외하였으되 죄신 이 대봉은 헐랭 방구 이 대봉이야. 자, 앞에서 나왔어요. 이 대봉 씨가 상소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는 뭐예요?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이 소저는 이 공자가, 그쵸? 그러니까 자기 결혼 약속했던 사람이.
그리고 여기도 그 소라고 하잖아. 그럼 뒤에서 여기 따옴표하고 또 주저리 떠들죠. 사실상 지금 니네 이거 봐. 대화가 지금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화라거든. 아, 그치. 티키타카를 대화라고 하면은 대화가 거의 없어요. 티키타카 거의 없다고. 그냥 비문학기라고 그냥. 그러니까 니네들이 의식적으로 짜게 가면서 읽으라고. 분석해 가면서 읽으라고. 할 수 있다니까. 황공왕과 두려움은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왕상 용탑하에 바치옵나이다. 황상 용탑하에 바치옵나이다. 얘가 뭔가를 바쳤어요. 이 상소를. 그래서 참고로 이게 용탑에다가 바친다고 했으니까 거의 동일시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뭔지 모르잖아 아직 우리 용탑이 뭔지. 신의 부자가 관신 왕위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한 목숨에 너그러운 베풀어 해도에 내친 덕택으로 유배지에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여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 자, 지금 여기서 썰 풀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대봉 부자가 처음에 이 두 명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 노란색이다. 처음에 왕의가 이 대봉을 배신을 갈겼다. 그 다음에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타니까 갑자기 뱃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비를 결박해서 물에 던졌대.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무서우니까 엉엉 울면서 이거 풀지 맙시다 하면 안 되고, 얘네한테 무서운 사건이면 우리한테 스토리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결박당했다. 근데 이걸 이제 뱃사람들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며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그래서 대봉이가 따라갔어요. 마침 서의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백오남에 가서 8년을 의탁했대요. 그래서 용왕의 구해줬대. 백운함. 여기서 8 years.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주인이라 타처의 오래의 싸움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자, 그럼 봐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얘기했지, 지금 인물관 이 인물이 다른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건이어도 인물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 관점들을 표현하는 요 꼬라지가 다르게 될 수 있다니까. 뜻과 지체가 다른 것 마냥. 그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봉이는 이 광경에서 이 여행 중에 이 고생 중에 아빠랑 엄마의 행방을 몰랐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자, 내가 이걸 왜 짚어주냐면은 추론해야만 나오는 정보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쓱 봤을 때 행방을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의 행방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아빠를 물에 던져서 따라갔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찾았다 안 찾았다 얘기 안 나왔어요. 이 바로 뒤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용왕 얘기하고 백오남 얘기를 하면서 얘를 은근슬쩍 밀어 넣은 거잖아. 그죠? 얘가 여기 그냥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쪼개서 톡톡톡 뽑아서 정보 정리 착 하는 거 너무 많이 했잖아 우리 독서에서. 아시겠죠?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중원으로 돌아가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용원을 만나서 갑옷과 투구를 얻었대요.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영도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릉혼, 그다음에 무슨 오추마, 이게 어디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관공, 얘네가 누구예요? 조력자. 우리 보기 읽어서 다 알고 있죠? 조력자 만나서 칼을 얻어서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그러니까 향코자 하옵다가야 반적 흉노가 천재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을 행하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얘가 들은 소식이 뭐예요? 흉노가 황성을 함몰시켰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가가 금릉으로 옮겨졌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분심을 이기지 못해서 전제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 장군이라 하옵고 필마 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묵특 남과 동돌수를 베어서 성성이 급하심을 구하고 금릉에 이르러서예요. 묵특담 동돌수 베었다. 죽여버렸다.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지금 공간이동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이동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사실 아까 따옴표 밑에 이야기 길어지는구나 해서 분석적 독해는 계속 하고 있었어야 돼. 아시겠죠? 계속 어디서 끊을까? 이 씬이 어디서 달라질까? 생각은 계속 했어야 돼. 그래, 금릉으로 행하셨담을 그래서 도망하는 것을 따라서 서릉도에 들어가서 흉노를 베었대요. 이제 도망자를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하는 알반 남을 전차 없이 가다가 천우신자없고 성생의 하해지도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 오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6번 또 헤매는 거야. 풍랑. 그러고 지금 여기서 무인절도에 다다라서 바람이 그치오고 그 섬에 올라가서 죽었던 아비를 만났으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와 대제하옵느니. 여기서 아빠만 났어.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나열이 순서대로 쭉 있는데 어떤 사건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붙어 있죠. 그쵸?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얘도 매우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메인 정보, 서브 정보. 그치? 신의 부자와 죄 만번 두고다 깎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왕이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서러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여기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이거 추측이거든요. 인물의 추측이야. 인물의 추측이 왜 중요할까? 인물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보기에 그러니까 뱃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대봉이 생각하기에 왕희의 사주다.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로 없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고 신 후 왕적을 내어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얘도 엄형 국문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돈을 하자면 이게 인물이 뿅뿅 나왔고요.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게 조금 복잡했고, 인물 간의 관계를 뭐랄까 처음에 그냥 정돈해서 탁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서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처음 보자마자 잡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무지함을 인지하시고 읽어가면서 분석적으로 읽어주면서 정보들의 관계를 잡아주자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4명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왕희라는 놈이랑 이 그룹이랑
대립각이 세워지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서브 정보들이 조금 몇 개 붙어 있죠? 몇 개 붙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삭발승려와 처양씨가 같은 사람이다. 시모와 며느리. 이게 지금 애황과 처양씨를 다르게 표현한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삭발승려와 시모, 처양씨라는 뜻은 다 다르지만 지시체는 같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전 소설이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호칭은 달라진다니까. 호칭이 달라진다니까. 그거 이제 익숙하게 하고 있던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상에게 아뢰는 말이 왕희는 공문을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죽일게요. 그리고 성상은 공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충성하고 사적 목표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어디냐? 여기 대봉이도 마찬가지로 사적의, 그러니까 이 사실상 같은 사건이 된 거죠. 왕희가 국가의 적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적이면서 자기 가문의 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유배 간 게 왕희 때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대봉이한테는 공적 가치를 그 왕희는 공적 가치를 추구를 하려면 왕위를 벌해야 되는 거죠. 사적 가치도 마찬가지, 사적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 독서 때 하는 거 좀 크게 봐. 아시겠죠? 이 쩌리 정보들은 챙겨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큰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 항상.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 사건이 쭉 진행이 돼. 쭉 진행이 되는데 메인 정보, 그러니까 단순 사건을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이 뒤에는 또 서브 정보들이 있었다. 서브 정보지만은 내가 늘 얘기했죠. 서브 정보라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인물들의 관점도 알 수 있고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되게 지엽적인 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내신스러워진 건 지엽적인 거 당연히 물어볼 거야.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들어가 보시면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잘 읽었니?를 확인하는 건데, 기역은 이제 용궁이고요. 니은은 기역 용궁이에요. 근데 여기는 갑옷과 칼 얻은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궁이 중요한 장소였던 것도 맞고요. 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서 갑옷을 얻은 건 맞아. 그쵸? 칼은 아니야. 칼은 관공이에요. 갑옷을 얻은 것까지는 맞는데 두 개 연결을 잘못했죠. 그다음에 니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래요. 니은이 지금 황성인데 흉노가 침범한 곳은 맞는데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은 아니에요. 흉노를 처단한 공간은 서른도야. 그쵸? 이게 아예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나오긴 나왔는데 다른 곳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내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지. 보통 선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쪼갰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선지당 3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3번 장한림보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간 공간. 디귿이 뭐야? 디귿 해도 이제 유배간 공간이 아니고 처음에 갔다가 다시 길을 잃은,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탄 곳이죠. 리을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배구남 8년을 의탁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적절한 거겠네요. 미음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 동돌수는 등장했고요. 미음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미음에서 동돌수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달아난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 달아났다라는 사건 자체도 있긴 있었어. 근데 누구였어요? 여기 동돌수 말고 그냥 흉노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이 오답 선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오답을 선지를 만드는 방식이 그냥 쉽게 줄인 게 아니고 큰 A랑 B 큰 덩어리는 사실인 것처럼 냅두고 작은 덩어리 C를 바꾸고 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큰 덩어리 A, B 등의 큰 덩어리도 단순히 그냥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등장은 했었던 그런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장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이제 이거는 이 굉장히 그 문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생물의 독에서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산발적 정보를 다 챙겼니?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우러진 것과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라고 했는데 혼약이 어그러진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지금 제가 유배 갔잖아요, 그렇죠? 유배 가지고 그게 억울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20번 이게 이제 엄매 기준 정답률 49%거든요. 화작 기준은 63%고 앞에 거는 70% 77%대입니다. 엄매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A와 B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군지 고려해서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지금 A가 그 글, 그러니까 제문이고요. B는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매우 노골적으로 너 제문이랑 소장, 이거 표문 둘 다 너 안에 있는 내용 이해했어? 를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이 정답이 3번이거든요. 읽어봐. A와 달리 B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자, 내용 생각하지 말고 선지 만봐. 되게 찾기 쉬워야 정상이죠. 왜냐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대. 근데 그 표현이 무슨 문학 개념어도 아니고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야. 표현. 그 글자가 있으면 돼. 낮추는 글자가 있으면 돼. 근데 그걸 물어봤는데 정답률이 49, 63이라는 건 뭐예요? 애초에 제문이랑 표문 이해를 못한 거야, 애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은 왜 여기서 틀렸을까? 어디서 틀렸을까? 방금 제가 해설했던 거에서 내가 쌤이 얘기했던 사고 과정이랑 내가 이걸 풀면서 했던 사고 과정의 차이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그 다음에 21번 보기를 참고해서 그래서 20번은 3번 말고 1, 2, 4, 5는 다 뭐냐면 지역적 정보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제문이랑 표문에서 이런 정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정보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보가 이거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확도까지 무슨 정보였는지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거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문 표문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다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적으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못 읽었으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요약적으로 소설한 거니까. 21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에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얘도 정답률이 낮아요. 51% 화작 기준 51% 엄매 기준 65%인데 이게 이제 아까 내가 그 선지독해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지문 여기서는 애초에 지문 자체도 어렵게 낸 거 맞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선지에서도 조금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판단 선지 초점화를 잘못했을 때 틀리도록 만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선지를 적절한 선지를 고치는 거 되게 허탈하게 쉽거든요. 4번 봐. 표류야 등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제외한 데에서 비현실적인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지금 봐.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했대요. 비현실계의 존재가 일단 이대봉에게 조력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조력은 하긴 했는데 일단 이시랑과의 재화를 조력한 게 아니잖아. 그쵸? 조력자가 나오긴 했는데 뭐 했어요? 얘네 지금 뭐 했어? 어디 맞나 이거? 얘 뭐 했어요? 갑옷이랑 칼 줬다니까? 말이랑 그쵸?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쉽게 보자마자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적 활약에 조력했다도 틀렸죠. 왜? 이시랑과의 재회는 뭐예요? 아빠 만난 거예요. 아빠 만난 거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사적 목표라고. 그렇게 이제 골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 2, 3, 5는 비교적 쉽건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보기 문제를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1, 2, 3, 5 보면 싹 다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 선지를 지을 수가 있어. 그쵸? 그냥 단순히 지문이나 선지랑 어울리나 적절하나 부합하는 설명인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이게 토 나오게 서술한 지문에서 지역적인 것이 다 알아낼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것까지 했어야 나머지 선지를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4번 선지의 실질적 풀이 난이도가 낮은 거에 비해서 실제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다른 선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왜? 지문 자체가 매우 복잡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분석적 독해를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쉬었다가 뒤에 있는 질문 하겠습니다.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